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연구원 한지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엑소존 맥시멈 프로덕션 키트입니다. 이 제품은 조선대학교 김태형 교수님께서 창업하신 엑소 칼리버에서 개발되었고 필코리아 테크놀로지에서 생산과 판매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필코리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에 앞서서 엑스트라셀룰러 베지클은 발표에서 EV로 줄여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먼저 EV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어떤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지, EV 맥시멈 프로덕션 키트는 어느 분야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EV가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EV를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고 EV 맥시멈 프로덕션 키트가 가지는 이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V 맥시멈 프로덕션 키트의 사용법과 EV 생산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EV라고 하는 것은 세포에서 생산되어서 다른 세포에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물질을 전달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소포체, 베지클이라고 하는데요. 세포에서 생산되는 30에서 1000나노미터에 이르는 베지클을 총칭하여서 EV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되는 타입에 따라서 다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포 내부에서 생성된 엔도좀이 멀티베지클 엔도좀이 되었다가 세포 바깥으로 방출되는 형태의 엑소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포의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 바로 바깥으로 버딩하는 방법인 마이크로베지클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바이러스가 세포 밖으로 방출될 때에도 이용이 되고 멤브레인에 데미지가 생겼을 때 멤브레인 리페어링 과정 중에 마이크로베지클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포 사이 하나인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나면서 세포가 슈링킹 되는 과정에서 에이팝토릭 바디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베지클은 내부에 세포 소기관이나 프래그먼테이션 된 DNA 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치료용 EV눈은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EV들은 어떤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가 살펴보면 체내에서 생성된 EV는 병변기원 EV부터 정상세포에서 나오는 EV들이 혈액 또는 소변과 같은 체액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체액에서 분리된 EV를 이용하여서 병을 진단하거나 건강 상태를 유추하는 바이오마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세포에서 생성된 EV를 모아서 EV 내부에 약물, 유전체, 단백질을 봉입하고 EV 표면에는 표적 신호를 부착하여서 병변세포로 치료물질을 전달하는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V 맥시멈 프로덕션 키트는 EV를 세포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약물 전달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물 전달 시스템은 화학약제를 체내로 주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는데요. 화학약제를 체내로 직접 전달하게 되면 정상세포와 병변세포를 구분하지 못하고 약제가 전달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이 초래됐습니다. 정상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 때문에 약제를 고농도로 사용하는 것 또한 어려웠습니다. 그 외에도 약제가 체액과 만났을 때 체액이 약제의 반감기를 짧아지게 하고 물에 녹지 않는 약제나 요즘 핫한 유전자 치료제는 효능이 좋은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치료제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물이 약물 전달 시스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이러스와 폴리머인데요. 이 둘은 크게 바이러스성 벡터, 비바이러스성 벡터로 나눕니다. 먼저 바이러스성 벡터를 살펴보시면 실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DNA와 같은 유전체의 전달 효율은 매우 뛰어납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쓰기에는 병원성과 면역원성이 높기 때문에 사이토카인 신드롬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주입하게 되면 면역세포들이 벡터를 다 제거하기 때문에 약제의 방광기가 짧아지다가 결국엔 사라져버립니다. 반대로 비바이러스성 벡터는 리포좀에 약제나 유전체를 포장해서 체내로 전달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세포 친화적인 물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비해서 병원성과 면역원성 면에서는 매우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달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포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크기가 큰 플라스미드는 넣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바이러스성 벡터든 비바이러스성 벡터든 특정 병변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럼 차세대 약물 전달 시스템인 EV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세포에서 생산되어서 다른 세포로 물질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를 EV에 봉인만 한다면 세포로 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포 친화적이기 때문에 병원성과 면역원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자가세포에서 EV를 제작하게 된다면 병원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앞에 두 가지 벡터와 다르게 멤브레인에는 다양한 단백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단백질들을 활용해서 표적세포를 찾아갈 수 있는 신호를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병변세포로 약제를 전달하기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EV를 이용한 치료제가 없는 상태인데요. 그럼 EV가 치료제로 개발되기 어려운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V를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 발생하는 EV는 그 양이 너무 적고 큰 볼륨의 배양액에 섞여 있어서 농축과 정제가 필수적입니다. EV가 생산되는 기간 또한 너무 길고 긴 시간만큼이나 생산되는 EV는 컨디션에 따라서 사이즈나 내용물이 일정하지 않게 생산이 됩니다. 원하는 만큼의 EV를 만든다고 해도 한강물처럼 많은 배양액에 떠다니는 부유물 중에서 EV만 특정해서 정제한다는 것 또한 정말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배양액에 첨가해주는 FBS는 자체에 EV가 많아서 오염원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이미 생산된 EV에다가 약제를 탑재하는 것 또한 녹록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처럼 EV를 순수하게 생산하는 비용은 엄청 높은 것에 비해서 생산량은 극악할 정도로 적고 그마저도 균질하지 않아서 약제로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EV의 생산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은 양의 미디어에 세포를 많이 기르는 겁니다. 같은 볼륨의 미디어에서 3D 배양을 하게 되면 40배가량 많은 세포를 기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생산되는 EV 양이 많아지는 원리입니다. 모든 세포에 적용하기도 힘들 뿐더러 세포 하나당 생산되는 EV의 양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FBS와 그로스 팩터와 같은 서플리먼트를 넣어주었기 때문에 정제 과정 중 오염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인데요. 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극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세포에 유독한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EV의 양이 조금 더 많아지기는 하지만 EV의 크기와 포함하고 있는 내용물이 생성되는 시간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방법도 EV의 양이 조금 증가하지만 베지클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물리적인 방법인데요. 네 번째는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서 EV를 생산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세포 멤브레인을 쳐내거나 세포 자체를 쥐어짜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성 성분이 일정하지 않고 사이즈도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방법은 세포 소기관의 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EV 맥시멈 프로덕션 키트로 만든 EV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장점은 이 키트를 사용하게 되면 EV의 양이 적게는 3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증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세포 배양이 끝난 후에
30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에 EV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EV를 생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균질한 EV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EV를 생산할 때 세포 배양액이 아닌 자체 생산한 버퍼를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FBS나 서플리먼트에서 유래한 오염원이 없는 상태로 EV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키트를 이용한 공정은 단지 OML이라는 적은 볼륨의 버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고농도의 EV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EV 맥스 프로덕션 키트의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키트의 구성품은 EC 버퍼, EC 펩타이드, 스탑 솔루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EV를 생산할 세포를 배양하는데 세포 배양은 기존 방식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드히션 셀이든 서스펜션 셀이든 필요한 세포의 수만큼 길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1 리액션당 5 곱하기 10의 6승계의 세포가 준비가 되면 EC 버퍼와 EC 펩타이드를 섞어서 EV 제작용 믹스처를 만들어 놓고 세포를 1, 2회 정도 EC 버퍼로 가볍게 워시해 줍니다. 그래야 미디어에 있는 FBS나 서플리먼트가 잘 제거가 됩니다. 그 후에 EC 버퍼를 다 제거하고 미리 만들어둔 EV 제작용 믹스처를 세포에 넣어줍니다. 그럼 반응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30에서 50rpm 정도의 낮은 속도로 쉐이킹을 하면서 15분 정도 반응시킵니다. 그 후 상등액을 하비스트하고 스탑 솔루션을 넣으면 리액션이 종료가 됩니다. 하비스트한 상등액은 센트리퓨즈를 하여서 데브리스를 제거하고 0.2 마이크로미터 필터로 필터레이션 해주시면 프로시저가 끝이 납니다. EV가 포함된 상등액에는 EV 생성 과정 중에 세포 멤브레인이 리키해지면서 쏟아져 나오는 오염물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EV를 정제하신 후 사용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생성된 EV의 양은 힐라셀을 기준으로 5 곱하기 10의 5승계 정도의 파티클을 OML 버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세포 하나당 10,000개 정도의 파티클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획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믹스처를 만들 때 EC 펩타이드의 농도는 세포마다 피크가 다른데요. 암세포와 같이 이모탈라이제이션 된 세포에서는 20 마이크로몰에서 생성량이 피크를 보였지만 메센카이말 스템셀에서는 1에서 2 마이크로몰만 주어도 충분히 많은 양의 EV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세포의 종류마다 펩타이드의 농도를 맞춰주신다면 EV의 생산량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키트에서 EC 버퍼와 EC 펩타이드는 핵심 요소인데요. 버퍼만 있다고 해서 EV가 만들어지지 않고 펩타이드만 있다고 해도 EV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를 보시면 버퍼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두고 펩타이드를 처리하지 않은 조건과 처리한 조건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펩타이드가 0인 조건에서는 모든 버퍼에서 아주 소량의 EV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 마이크로몰의 펩타이드를 첨가해주면 EC 버퍼에서만 극적으로 EV 생산량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생산되는 EV의 양과 사이즈를 NTA 어세이로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아래 웨스턴 블랏 결과를 보시면 동량의 미디어를 하비스트하여서 로딩한 결과인데요. 펩타이드가 없는 조건에서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다가 펩타이드를 넣어주자 EV 마커들이 디텍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토크롬 C는 마이토콘드리아와 같은 세포 내 소기관의 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디텍션한 것이고요. 알부민은 FBS와 같은 외래에서 유래된 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EC 버퍼 조건에서 가장 많은 양의 EV 마커가 디텍션이 되었고요. 생산된 EV에서는 세포 소기관의 오염이나 FBS에 의한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펩타이드의 농도에 따라서 EV의 생산량이 변하는 것을 보여준 실험인데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된 EV의 양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웨스턴 결과에서도 20 마이크로몰의 펩타이드를 처리한 조건에서 가장 많은 EV 마커가 디텍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키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세포에서 EV를 제작해 보았는데요. 휴먼 셀과 마우스 셀 모두에서 EV가 잘 만들어지고 THP1과 sp2G로는 서스펜션 셀임에도 불구하고 EV가 잘 만들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이 키트가 세포의 종류에 제약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NTA-어세이로도 EV의 사이즈를 알 수 있지만 AFM을 통해 만들어진 물질의 크기가 70에서 130 나노미터에 분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실험은 키트 A에 생산되는 EV가 내추럴 EV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한 실험인데요. 메센카이머 스템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EV와 EV 맥시멈 프로덕션 키트를 이용하여서 생산한 EV를 비교한 실험입니다. 만들어진 EV는 정제 방법을 두 가지로 실험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EV를 정제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 방법은 EV의 손실이 거의 없이 EV를 모을 수 있지만 EV가 펠레팅 되기 때문에 리서스펜션을 하더라도 리커버리가 완전하지 않은 단점을 가집니다. 그 외에도 크기가 큰 단백질이나 DNA, RNA 조각이 같이 펠레팅 되기 때문에 순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density gradient 방법은 정제된 EV의 순도는 매우 높지만 EV를 하비스트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EV의 손실이 크다는 것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가 내추럴 EV와 키트로 생산된 EV를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으로 하비스트하였을 때 결과인데요. 결과를 보시면 생산된 EV 양의 차이가 거의 100배에 달합니다. 그 옆쪽 F번 그림이 웨스턴 블랏 결과인데요. 하비스트된 EV의 양 차이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A4B는 외부 유래 오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걸어준 마커인데요. A4B의 오염은 대부분 FBS에서 유래됩니다. EV를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으로 하비스트할 경우에 크기가 큰 단백질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내추럴 EV에서 디텍션된 A4B가 딱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키트에 의해 제작된 EV는 EV의 양이 100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FBS를 다 제거하였기 때문에 A4B가 디텍션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density gradient 방법으로 하비스트한 EV 또한 생산량에 큰 차이를 볼 수 있지만 그 차이가 울트라 센트리퓨지보다는 감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EV의 순도가 높기 때문에 A4B의 컨테미네이션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팩스와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서 생성된 물질이 EV라는 것을 증명한 결과입니다. 다음 장은 만들어진 EV를 병변에 처리하였을 때 회복 속도를 비교한 것인데요. 첫 번째 그림은 인비트로에서 EV가 세포 내로 잘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내추럴 EV와 키트에서 생성된 EV가 큰 차이 없이 병변의 회복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키트에 의해 생산된 EV의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선 보여주지 않았지만 키트에 의해 생산된 EV에는 사이토스켈레톤 관련 단백질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기존에 알려진 연구들에서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 EV에 포함되는 것과 EV 내부에 사이토스켈레톤 관련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멤브레인 버딩의 증거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사이토스켈레톤 관련 단백질이 생산된 EV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멤브레인 프로테인이 EV에 봉입되는지 여부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세포막에서만 발현이 되는 M체리 TM을 세포에 트랜스펙션하고 컴퍼칼로 촬영한 결과인데요. 멤브레인에만 예쁘게 라이닝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옆 웨스턴 블랏 결과를 보시면 프랙셔네이션 키트로 세포 소기관을 나누어서 M체리 TM이 멤브레인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키트에 의해 생산된 EV에 M체리가 포함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추가로 멤브레인 프로테인인 ERBB2가
EV에 함께 봉입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키트에 의해 생산되는 EV는 멤브레인 버딩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은 발표를 요약한 것인데요. EV를 치료제로 개발하게 된다면 세포 치료제에 비해서 암 유발 가능성이 없어지고 장기 보관이 용이해지고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장기 투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EV는 생산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치료제로 개발이 어려웠었는데요. EV 맥스 프로덕션 키트를 사용하게 되면 EV 생산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제로 개발이 조금 더 쉬워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추가 자료인데요. EV가 펩타이드에 의한 자극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본문에서 멤브레인 버딩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본래 EC 펩타이드는 정상 미디어에서 직접적으로 멤브레인에 데미지를 주어서 네크로시스를 유발하는 펩타이드인데요. 버퍼의 구성을 바꾸어서 네크로시스가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주게 되면 멤브레인 리페어링 과정이 일어나면서 EV가 생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EV가 멤브레인을 뚫고 들어가게 되면 세포 내부에서 칼슘의 인플럭스가 증가하게 되면서 멤브레인 리페어링을 위해서 엑소사이토시스가 트리거링되고 베지클 패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텐션이 떨어지고 멤브레인이 늘어나면서 주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EV로 방출되면서 멤브레인 리페어링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세포의 상태는 네크로시스도 에이팝토시스도 유발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셀 퍼미어빌리티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셀데스 어세이를 하게 되면 죽은 세포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옆의 그림은 내추럴 EV와 키트에 의해서 생산된 EV의 마이크로 RNA 식을 수행한 결과인데요. 3번의 서로 다른 배치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각 그룹의 상위 50개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RNA를 추출하여서 비교한 결과 43개가 겹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로 옆에 흰 맵의 결과를 보시면 각 그룹당 3번의 배치를 비교한 결과인데요. 내추럴 EV보다도 키트를 이용한 EV에서 마이크로 RNA의 함유량이 더욱 균질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추가 자료는 봉입 방법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EV에 약제를 봉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키트로 만든 EV를 이용하여서 3가지 약제를 봉입해 보았습니다. 에반스 블루와 독소르비신은 워터 솔루블한 약제이고 3번째 바이타민 B2는 물에 녹지 않는 약제입니다. 3가지 모두 EV가 없는 조건에 약제를 처리하여서 EV 정제 과정을 거쳤는데요. EV가 없는 조건에서 약제가 사라질 때까지 정제를 반복한 후 측정한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EV 내에 약제가 봉입된 것을 확인하려면 측정이 가능한 색을 띠는 약제만 해볼 수 있었는데요. 측정법을 모색하여서 다양한 약제를 봉입해 볼 예정입니다. 추가로 사이즈가 큰 플라스미드를 EV에 봉입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엑소칼리버에서는 현재 플라스미드 DNA를 EV에 봉입하는 단계까지 성공하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필코리아 테크놀로지로 부탁드립니다.